자, 오늘은 뜬금없는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을 네. 하죠. 사법연수원 몇 기시죠? 23기입니다. 그 동기 중에 알만한 분이 누구 있어요? 최근에 가장 그 빅데이터상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윤석열 검사장이 저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십니까? 네, 동기입니다. 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이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상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조윤선 전 장관. 예, 전 장관. 또 동기요? 네. 유명한 분들 많네. 한 명만 더 대주시면. 그리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 인물을 많이 배출한 기수네요. 예, 뭐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저는 뭐 저 급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또 한 명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있기는 한데 잘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된 김형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네. 또 동기입니까? 아니 이건 29기입니다. 29기입니까? 네. 그럼 6년 미치네요. 시험상으로는 그런데 네. 제가 69년생인데 네. 김영현 부장, 그러니까 신임 법무비서관은 66년생. 뭐 주민등록증까지 얘기해요. 그러시구나. 네.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총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자다. 어떤 점에서요? 예. 일단 가장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발표를 보고 저는 상당히 좀 처음에는 의외였고 놀랐었거든요. 충격적이었는데 네. 원래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법원 출신들이 생각했던 법무비서관 후보가 있긴 있었습니다. 거의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안 됐으니까 실명 얘기는 좀 뭐하고. 예. 아무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당연히 그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의외의 인물이 나온 데다가 가장 놀랐던 거는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예전 정부에서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현직 판사가 갔다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겠죠? 없었죠. 아직까지 없었고 현직 판사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직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게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인데요. 2011년에 강한승 법무비서관이라고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었던 저희 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강한승 비서관이 아시겠습니다만 강신옥 그 분의 이제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본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스펙도 좋고 전도가 유망한 판사였었는데 어느 날 법무비서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문을 보니까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용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김영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출마용으로 보기에는 총선이 한참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김영현 비서관을 인선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사법부 관계, 새 정부의 대사법부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을 맡게 할 그런 것이다. 바로 거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럼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 하고 몇 년생인지 말씀드렸으니까 판결로서는 그렇게 언론에 오르내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색 있는 것으로서는 2009년도에 그 이른바 촛불 집회 사건, 광우병 촛불 집회 사건에 이제 배당을 가지고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영철 파동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신영철 당시 대법관, 그러니까 배당 조작을 할 때 그때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서가지고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최초로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몇 주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탄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그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법무비서관은 뭐 하는 자리예요? 일단 그 직제상으로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밑에 그렇죠. 예, 소속이 돼 있고요. 예. 그 내부적으로는 네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기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렇죠. 법무비서관실이 있고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 있고. 예, 그다음 반부패.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과 같은 이제 수사 관련 그렇죠. 쪽 그 관련 업무를 하게 돼 있고요. 법무는 법원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한승 전 판사 같은 경우에 법원 출신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법무비서관. 예, 법무비서관을 했었죠. 판사 출신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사법부 독립은 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법부에 대해서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고 예, 또 해서도 안 그렇죠. 되는 자리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발탁 사실이 전해지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법원에 큰 태풍이 몰아칠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 독립 문제, 특히 인사행정권이라든가 예산권에 있어서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예,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헌법이 정하는 예. 원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네.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최근에 윤석열 지검장이 발탁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거 검찰청법상의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죠. 그 문제 제기한 몇 사람이 있었죠. 예. 네. 그 제기한 사람도 저희 연수원 동기 이완규 부장님. 됐어 이제 연수원 동기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의문을 제기한 근거가 됐던 게 검찰청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보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검사를. 네. 대통령이 이제 인사보직권을 행사할 때 네. 법원조직법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사보직권을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법상.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법을 예. 바꾸려면은 물론 법원 내에서는 법률안 제출권도 없고, 네. 예, 당연히 법률 제정권도 없고요.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상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청와대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어떤 그 법적 정비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무비서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는 김영현 법무비서관과는 별개로 네. 이정재 부장판사께서는 그럼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핵심 하나만 꼽는다면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새 대통령이 뜻하고 있는 바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예. 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집을 보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검찰이나 경찰 내지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언급이 있는데 네. 법원 개혁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법원 개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네. 총론적으로 볼 때는 공약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적폐청산 얘기.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정비도 있지만 인적 구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과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법원에서는 지금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적폐청산이죠.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적 정산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가 종료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 대법원장을 그렇죠. 새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요. 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새로운 법무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이라는 게 뭐 직접적으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적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이 사람이 적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법원을 떠난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왔으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 안에서 신망 있는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나 네. 그러니까 법원 분위기. 내 여론 분위기를 네. 잘 알고 있으니까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역할은 인사수석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인사수석은 법원 내부의 분위기까지 알기에는 법원이나 검찰이라는 이 법조 조직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 있는 것을 전직인 저나 뭐 그런 사람들도 쉽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김영현 법무비서관 예, 선임은
바로 사법 개혁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신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까지 같이 짚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판사회의 계속 네. 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전체 법관회의, 전국 법관회의를 구성해서 예. 거기서 대표자를 각급 법원에 선출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대법원장이 수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예. 문제는 그런 전체 전국 법관회의를 열 수 있는 물적 시설이라든가 역량을 가진 데가 사실은 법원 행정처밖에 없어서 네. 법원 행정처는 그런데 지금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네. 내지는 더 나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과거 기준으로 하면 거의 사법 파동 그렇죠. 이런까지 붙일만 한데 네. 지금 워낙 이제 굵직한 뭐 정치 의제라든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검찰에서 그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듯이 지금 사법부 내에서는 이것과 그 국제인권법연구의 탄압 사건 또 이 그렇죠. 법원 독립 침해 사건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부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죠. 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했고요. 일곱 판사와 함께했고요.